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하는 책방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낮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컵에 유자차를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컵에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유자차를 한가득 담아오니까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릴 책은요,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때가 잔뜩 탄 옛날 책입니다. 네, 색깔도 누렇게 바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산 것이 벌써 1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이유는 수능을 망치고서 갔던 재수학원에서 재수학원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읽어봤던 이 책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틀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한 꼭지씩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리 브롬, 독일 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넨 대학교와 베를린의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을 연구했다. 1933년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할 즈음 정신분석학자로서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미국에서는 정통 프로이트 학파와 대립하기도 했다. 프로이트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 종교 등에 대한 비판적 저서와 인간 본성, 윤리학, 사랑에 대한 프롬의 방대한 저작은 사회학자들과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요 저서로는 자립적 인간, 정신분석과 종교, 자유로부터의 도피, 건전한 사회, 사랑의 기술, 희망의 혁명, 인간의 마음 등이 있다. 차례는 간단합니다. 차례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랑은 과연 기술인가? 그리고 사랑의 이론. 세 번째로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 마지막 4번째로 사랑의 실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의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힘. 인간과 타인을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지만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저의 생각의 변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가장 열심히 읽었던 때는 바로 제가 동남아 배낭여행을 혼자 떠났을 때였습니다. 배낭여행 당시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보고자 혼자 저가 항공을 갈아탔는데요. 경유하는 시간 동안에 마카오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혼자 이 책과 함께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동안에도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만 해도 사랑은 빠지는 것,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마법과도 같이 마법에 홀린 듯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읽음으로써 사랑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 사실상 사랑의 본질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네, 사랑은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라는 점, 너무나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의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간의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사랑, 하빌의 열망을 실현하는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하빌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더욱 특수하고 생물학적인 욕구, 곧 남성과 여성이라는 극 사이에서 하빌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 이러한 양극성의 사상은 본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으나 두 몸으로 갈라졌고 그때부터 모든 남성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다시 그녀와 결합하려고 한다는 신화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어린아이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에리 브롬의 문장을 쓰는 능력은 알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다.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받는 경우 언제나 의심이 남는다. 내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언제나 남아있다.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쓰라린 감정을 쉽게 일으킨다. 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린아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대의 인간들이 가장 절실하게 갈망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내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둔 글인데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특성들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에리 프롬은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벌써 100년이 가까운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성차별적이지 않나라고 느껴지는 문장들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해하지는 마시고 이제 그 시대의 특성이었구나. 그 시기에 이 작가가 느꼈던 바를 너무나 진솔하게 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그 시대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한다.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랑에 있어서만 사랑은 펼쳐지기 시작한다. 구약 성서에서 인간이 사랑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 끝으로 국가의 적, 곧 이집트인과 에돔인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무력한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인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곧 약하고 위태로운 자기를 사랑한다. 동정에는 지식과 동일시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구약 성서에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네, 서양의 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심 사상인 크리스트교 사상에 기반해서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인용해서 쓴 문장이라고 보입니다. 어버이와 어린아이와의 관계, 어린아이의 사랑, 성숙한 이의 사랑, 이런 측면에서 글을 쭉 논지를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는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심하게 말해도 과장이 될 수 없다. 삶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불안도 감염된다. 이 두 태도는 어린아이의 퍼스널리티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실상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사이에서 젖만 먹은 자와 젖과 꿀을 먹은 자를 가려낼 수 있다. 모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모성애는 어린아이들에게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 또한 천천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행복한 사람인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제 스스로의 행복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자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녀의 남편, 다른 애들, 낯선 사람들,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약한 동안에는 상냥한 어머니일 수 있으나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는 없다.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은 분리를 견디어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을 하기도 힘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모이시라면은 더더욱 스스로 행복하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응원해 드릴게요. 자기 애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자기애에 대한 총정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그 또는 그녀는 생명을 구조하는 자일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홀로 있으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침착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며 심지어 상당한 불안까지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가치없고 어리석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는 훈련을 계속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쉽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온갖 상념이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관찰할 것이다. 그는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날 이후의 계획을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어려운 업무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어디에 갈까 생각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책의 마지막 날개에 있는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에리 브롬이 이 책을 쓴 까닭은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듯 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고 그것은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다 라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랑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도 제가 이미 출간 50주년 기념판인 책을 산 것인데요. 이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가장 해설도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연말이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2020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2021년도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